삼성전자가 연이어 초대박 계약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퀄컴의 5G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칩셋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퀄컴의 AP 칩셋 스냅드래곤 4 시리즈의 생산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냅드래곤은 아시다시피 퀄컴의 주력 AP 제품이고, 스냅드래곤 4 시리즈의 경우에는 중국의 샤오미나 오포 그리고 모토로라 등이 주요 구매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저가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5G용 칩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냅드래곤 4 시리즈는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남미 등의 35개 이상의 국가에서 35억 명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타겟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퀄컴이 전략적으로 출시한 제품인데요. 이 5G를 스냅드래곤 4 시리즈로 확장해서 5G의 글로벌 상용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10만원에서 20만원대 저가형 스마트폰에 탑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인도나 동남아시아, 남미,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보급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판가는 적긴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의 경우 여러 고객 기업들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를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서 주문받은 대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 다양한 제품을 소량씩 생산하는 것보다 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 단가는 적더라도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가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단가가 낮은 제품이더라도 주문량이나 공정 비용 절감 여하에 따라서 충분한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퀄컴은 내년 1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해당 제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고요. 퀄컴은 최근 AP 제품의 라인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스냅드래곤 8 시리즈, 퀄컴의 플래그십 제품이죠. 이 8 시리즈로만 5G 제품을 출시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사양을 조금 낮춘 7 시리즈, 6 시리즈의 5G 제품을 연이어서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로 7 시리즈의 생산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퀄컴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5G 모뎀 칩 X60의 일부 계약을 따내기도 했었죠. 해당 제품은 5나노 최신 공정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당초 TSMC에게 전량 물량이 넘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었지만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수주에 성공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대만의 디지타임스를 위시로 한 중화권 언론에서 퀄컴의 X60 시리즈의 수주를 놓고 삼성전자의 5나노 공정 수율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비관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 퀄컴 측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적인 4 시리즈의 생산을 삼성전자에게 맡긴 것인데요. 이 저가형 제품에 들어가는 제품인 만큼 고난도의 공정이 요구가 되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출시된 제품과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은 인구를 타겟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고, TSMC에게 현 시점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있어서는 분명 점유율적인 측면이나 추후 퀄컴과의 협력 유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소식임에는 분명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분명 현 시점에서 TSMC에게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난달부터 잇따른 대형 계약이 성사가 되고 있죠. 언론에서는 TSMC와의 경쟁이 사실상 끝난 것처럼 많이들 보도를 해왔었습니다. 물론 저희 방송을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TSMC 파운드리의 리드타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현재 많은 고객 기업들의 주문량을 TSMC의 캐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측으로 꽤나 많은 물량이 넘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몇 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난달에는 IBM이 차세대 서버용 CPU 생산을 삼성전자에게 맡기기도 했었고, 이번 달 초에는 엔비디아의 GPU 수주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IBM의 이 CPU의 경우에는 7나노 공정을 활용하고, 엔비디아의 GPU인 지포스 RTX 30은 8나노 공정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TSMC의 7나노, 삼성전자의 8나노 공정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삼성의 8나노의 전량 물량을 맡기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퀄컴과의 스냅드래곤 4 시리즈 계약을 따낸 것은 분명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프리미엄급 제품에 수주한 것은 아니죠. 엔비디아가 이번에 출시하는 RTX 30은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가 가장 위대한 세대적 도약을 이뤘다고 평가할 만큼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전에 엔비디아가 출시했던 RTX 20 시리즈는 TSMC의 12나노 공정을 통해 제조가 되었었고,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칩,
GA100의 경우에도 TSMC의 7나노 공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이번에 출시한 RTX30 시리즈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택한 것입니다. 엔비디아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경쟁사인 AMD 측에서는 이미 직전부터 TSMC의 7나노 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엔비디아가 이번 세대에서는 7나노 공정을 도입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나 매체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 삼성전자의 8나노 공정을 택한 것이죠. 이 8나노 공정에는 EUV 노광 장비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7나노 공정부터는 EUV 장비가 사용이 되고 따라서 삼성의 7나노를 택하면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TSMC의 경우에는 7나노 공정 시에 여전히 멀티 패터닝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EUV 장비를 쓰지 않습니다. 결국 EUV를 사용하지 않은 TSMC의 7나노가 똑같이 EUV를 사용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8나노 공정에 비해서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것이라고 엔비디아가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격적인 측면이나 리드 타임 등을 고려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조건이 훨씬 매력적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와의 계약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측에서는 정말 큰 호재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단독 수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고 엔비디아는 향후 2년에서 3년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양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TSMC가 과반의 점유율을 넘어가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인텔, 엔비디아, 퀄컴 등의 주요 고객사들은 추후 시장 독점 문제나 단가 문제 등을 고려를 했을 때 현재처럼 압도적으로 TSMC에게 물량을 물어주기에는 분명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소식들이 잇따라 삼성전자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중국 화웨이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자사 직원들의 자사주 매입을 독려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의 제재로 인해서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화웨이가 20만 명에 가까운 자사 직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소식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보도가 되었고요. 올해 초부터 자사주 매입 규정을 새로이 고쳐서 5년 이상 근무한 화웨이의 직원이라면 향후 5년 동안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해서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사주 매입 활성화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위한 신규 자금 조달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내년 주력 산업인 스마트폰 업종에서 화웨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4%대까지 폭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죠. 협력 업체 주문량도 올해 들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있고 내년에 스마트폰 생산량은 현재 2억 대에 육박하는 수준에서 5천만 대까지 75% 이상 감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4차 산업 굵기의 상징이었던 화웨이가 자사 직원들에게 본인 회사의 주식을 사라 이렇게 독려를 할 정도로 화웨이의 현재 상황은 너무나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SMIC를 포함한 많은 반도체 기업들도 이후 미국의 규제 목록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중국 패싱의 기조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이처럼 좋을 때가 없었다고 할 만큼 밀접해져 있었다. 양국 경제 협력 관계가 최고조에 올랐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가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국제 경기에서 승리를 거듭하던 때다. 2020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시기에 두 나라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건이 생겼다. 한 방송이 다낭에 여행 갔다가 예고 없이 격리됐던 어떤 한국인을 인터뷰하며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빵 쪼가리나 줬다고 보도해 블로그, 유튜브 등의 베트남에 대한 비방이 들끓었다. 베트남인 유튜버들도 이에 대응해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을 내보냈고 양자간 비방이 이어졌다. 아임미가 빵 쪼가리면 김치는 풀떼기냐라는 말도 나왔다. 곧 이를 보도한 언론이 양해하는 문안을 내보내고 양국민들이 노력하여 진정됐지만 말이다. 사실 베트남 측이 그때 한국인들에게 제공한 것은 바게트 빵바임이었다. 국민 음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베트남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중 하나다. 이 작은 해프닝으로 인해 일부이긴 하나 양국민들의 감정이 왜 이리 상한 걸까?
최근 양국 관계가 최고조에 달한 줄 알았는데 이 일로 베트남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갑자기 나빠진 걸까? 어떤 사람은 한국이 경제 협력을 통해 베트남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베트남인들이 왜 갑자기 한국을 비방하는가 하며 의아해한다. 왜 그런지 설문조사 몇 개를 활용하여 그 내면을 살펴보자. 양국 수교 25주년이 되는 2017년에 한국일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베트남인 여성의 67%, 남성의 56% 응답자가 한국 문화에 동질감을 느낀다고 했다. 동질감이 곧 우호감과 같은 뜻은 아닐지라도 긍정적 평가로 보인다. 다른 조사 자료를 보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긍정적 인상을 가진 베트남인은 대략 70% 정도고 부정적 인상을 가진 베트남인이 10% 미만이다. 대체로 베트남인들이 한국인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한국동남아연구소가 동남아 각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다. 한국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베트남인 응답자는 68%였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0%였다. 3%의 응답자만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베트남인들은 한국의 현대화, 경제 수준 및 과학기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갖느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63%로 비교적 높았다. 한국인이 예의 바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51%, 보통이라는 응답은 38%였다. 한국인의 정직성, 친절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았다.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먼저 생각나는 것이 베트남전 참전일 것 같다. 1992년 수교 직후에 한국인들은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해 베트남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곤 했다. 25년이 지난 후에도 같은 질문을 하는 걸 보면 한국인들은 여전히 이것이 궁금한가 보다. 2017년 한국일보 조사도 베트남전 참전이 한국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는지를 물었다. 대상자의 43%가 이에 응답하지 않았는데 응답한 베트남인 중 한국의 참전이 부정적 인식을 주었다고 답한 사람은 30%였다. 아마도 응답하지 않은 사람도 부정적 인식을 가졌으면서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보면 베트남인들은 과거를 닫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는 정부의 방침을 잘 실천하고 있는 듯하다. 2017년 조사에서 한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베트남인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모욕과 폭력이 응답자의 61%로 매우 높았다. 베트남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화를 잘 내는 한국인의 성격 등도 꼽았다. 이를 보면 베트남인들이 대체로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지만 한국인 투자기업에서의 권위주의적 노동문화에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베트남인들은 한국 및 한국인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으나 한국인 개인의 정직성과 친절함 등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낮다. 한국인들은 정직성, 시간관념, 책임성 등에서 베트남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이제 8,000개로 증가했는데 한국인들의 베트남인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는 훨씬 향상됐다는 보도를 접하곤 한다. 그러나 지금도 파업 발생 순위에서 한국인 투자기업은 대만인 투자기업과 1, 2위를 다툰다. 호치민시의 경우 2008에서 2018년간 발생한 노동자 파업의 70%가 한국과 대만 투자기업에서 발생했다. 간혹 야반 도주하는 기업도 생겨 한국 투자기업 전체를 곤혹스럽게 한다. 이쯤에서 첫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바인미 사건으로 왜 갑자기 베트남인들이 한국을 비방하게 됐나? 그간 베트남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이 모두 잠재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양국 관계의 부정적 요인들을 최근 박항서 효과가 덮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호치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의 전응옥템 교수는 양국 문화의 유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온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차이점을 의식해야 상대방에게 신중하게 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양국 문화의 유사성은 표면적이며 차이점이 심층에 있다고 한다. 타당한 지적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가 상대방의 사회, 문화를 이해하도록 더 노력하는 일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작년 11월 한국에서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있었다. 이 기회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응우옌 수언프 베트남 수상은 양국 간정상회담을 가졌다. 청와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문 대통령은 축하 인풋으로 건배를 제의했다. 행복하세요라는 뜻이다. 보통 건배사는 건강하세요라는 뜻의 죽스페인데 푹 수상을 맞아 하인푹을 외쳤던 것이다. 이 아이디어가 외교부에서 나왔는지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참 사려 깊은 일이었다.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면 되겠다.